이때 당시에 일본하고 기술 제휴를 맺고 있었거든요. 근데 동자동차를 인수해 오면서 그 기술 제휴를 다 끊어버립니다. 당시에 일본 상황이 어땠냐면 중산층을 위한 차량을 주로 만들었었는데 이 김성원 회장이 만들고 싶었던 건 고급차, 고급 승용차 이랬던 거죠. 그래서 1989년부터 해외 고급 세단 제작 회사에 한국 라이센스 생산 기술 제휴를 제의했는데 다 거절당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다가 1991년 고급차에 대한 꿈은 접고요. 일단 독일 벤츠사의 트럭 같은 상용차 부분 기술 제휴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요, 경영권 침해를 제외하고요, 벤츠가 하는 요구는 다 들어주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때 계약 잘못했다는 얘기들 많았죠. 왜냐면은 벤츠 안 해도 그만인데 그죠. 싹 무조건 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벤츠 요구 조건 다 들어주니까 계약 조건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죠, 저 당시에. 네. 그래서 만들어진 차가 바로 챗벤인 거죠. 네. 그래도 유명 인사들이 이렇게 탄 거를 보면 잘 나갔을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거죠? 유명인이 한 대 사지 두 대 사지는 않잖아요. 그것도 그렇네요. 당연히 빚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네. 빚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92년부터 적자가 쭉 이어지게 되거든요. 동자동차 인수할 때부터 이미 빚더미가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개발비 뭐 이런 것까지 하다 보니 부채만 3조 4천억 원, 3조 4천억 원. 와. 쌍둥이 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회사가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거의 유일한 적자 회사가 지금 쌍둥이 자동차거든요. 다른 데서 흑자를 아무리 내봐야 이 자동차 쪽에서 적자 내는 걸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성원 회장은 자신의 운명을 건 대단한 선택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운명을 건 선택. 운명을 건 선택. 국회의원 또 정치에 도전하는 새로운 선택, 새로운 희망. 아버지도 정치인 출신이었으니까요. 뭐 그 피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인생에서 사실 정치 때문에 큰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 위기 겪고 나서 자식들한테 했던 말이 절대 정계에는 진출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를 했었다고 해요. 근데 김성원 회장이 하필 평소에 좀 정치에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치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손을 내밀어서 그래서 1996년에 신한국당 공천을 받고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근데 선친 때와는 다르게 이때는 이제 공무원 겸직이 금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면 다른 건 내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그룹 경영권을 동생인 이 김석준에게 넘기게 됩니다. 근데 국회의원도 2년 만에 하나 간둬요. 왜냐? 계열사적 양회 있잖아요. 시멘트. 그 주력 계열사잖아요. 거기 회사 지하 창고에서 사과 박스가 발견되는데 그 사과 박스 안에 사과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보시면 예. 전시 비자금 일부 싹 창고에 보관. 현금 61억 압수. 사과 박스가 25개가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사과 박스 하나에 10,000원짜리로 하면 4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저 당시에. 저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당시에 이제 YS 때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수사하고 구속되잖아요. 전두환 비자금을 추적해가는 과정에서 쌍둥이 표착이 된 거예요. 쌍둥이 비자금의 몸통이와 같은 걸 추적을 해갔죠. 그래서 수사팀이 윗선에 보고하잖아요. 그때 윗선에서 하지 마 라고 더 수사 확대를 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수사팀이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명령을 거부하고 쌍둥이의 지하 창고에 갔더니 저 신문에서 보신 것처럼 사과 박스가 있었던 거죠. 와, 액수가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그런데 김석원 회장은 일단 기소는 안 됐어요. 왜냐면 검찰은 뭐라고 보고 있었냐면 저거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봤거든요. 김석원 회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골프장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만났어. 1억짜리 채권 88개 그걸 주면서 현금화를 좀 해달라는 거야. 야, 내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 부탁하는데 내가 어떻게 의리상 안 해줘. 내가 그게 비자금인지 어떻게 알아. 그냥 나는 부탁만 들어줬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비자금이랑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법망은 좀 피할 수 있었죠. 근데 뭐 그런 일이 있었어도 바로 회사에 복귀한 건 아니잖아요. 이때 회장은 동생입니다. 이때 이제 자동차 회사 부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동생인 김석준 회장이 그룹을 살리려고 본인 말로는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다. 저희 제작진분들이 연락을 해봤답니다. 김석준 회장. 동생한테? 예. 1996년에 자동차 회사를
삼성에 넘기려고 했었대요. 요때. 그래서 실제로 이건희 회장이랑 둘이 따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횟수만 4번이었답니다. 이 쌍용 자동차가 어려운 시기에 이건희 회장과 단둘이 만나는 걸 보면 이제 삼성에서 쌍용 자동차를 인수한다고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네요. 뭐 이건희 회장은 요걸 노렸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흘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삼성이 쌍용 자동차를 인수한다는 게 사실상 거의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전직 회장 아하. 김석원 회장이 삼성에 자동차 회사를 팔 생각이 없다 이야기를 하고 그게 또 기사화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기사화가 또 되면 이건희 회장 입장에서 뭐가 돼요? 모냥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건희 회장이 자동차 회사 인수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직접 취재를 했었거든요. 이건희 회장하고 김석원 회장은 자주 만났어요. 아주 가까운 관계였고. 그런데 김석원 회장이 그 자동차에 대한 집착, 아주 강한 집착이 결국은 두 사람이 의리도 상하게 되고 삼성에 진출을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거는 김석준 회장이 저희 제작진에게 처음 밝힐 건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쌍용이 자동차가 제기할 수 있는 방법. 그건 뭐냐? 벤츠하고 기술 협력했었잖아요. 네. 계속 협력 관계를 강화해서 벤츠로부터 투자 받는 거. 이게 이제 원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필 터졌습니다. IMF. IMF. 김석준 회장이 직접 독일에 있는 본사에 가가지고 이사회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그 참석 이틀 전에 IMF가 터졌습니다. 어찌 보면 외부 요인 때문에 뜻하지 않은 대로 된 거잖아요. 그래도 이때 김석준 회장이 갖고 있었던 플랜 B가 바로 이제 대우입니다. 대우하고 접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후에 대우차가 쌍용차를 인수해 가게 된 거죠. 집안 사정은 사실 안 좋은데 어떻게 나란 일을 돌보겠어요. 그래서 2년 만에 국회의원직을 1998년에 사퇴하고 다시 회사의 경영권을 잡은 겁니다.